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월급으로 부동산 가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작은 돈을 예시로 하려고 이렇게 통장 예쁜 거 가져와서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월급으로, 이거는 이제 복부인 행세할 때 쓰는 선글라스입니다. 사실 뭐 이런 거 쓰고 다니지는 않아요. 네, 없어 보여, 이런 거 쓰고 다니면. 네, 잘 쓰지 않습니다. 제가 3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마법의 소액 투자법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월급으로 당신의 부동산을 가져라. 아니, 꼴랑 월급으로 뭐 300, 몇백 이렇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뭐 소액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투자법이고요. 경매를 공부한 분이라면 다 아는 투자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돈을 벌고 싶고 월급 이외에 수익을 얻고 싶은 이유는 더 행복해지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수입이 모두 늘어나 봐야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해요. 심리적으로. 연구 결과에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입은 그대로 있고 내 수입만 늘어나야 행복하다고 해요. 이건 질투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공주님, 왕자님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같이 잘 벌어야 좋아요. 우리가 다 같이 놀러 가고,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로 우리가 이제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을 얻고 싶은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부분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했대요.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말하는 운은 어쩌면 확률 게임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을 높이려면 자주 반복하라 라고 합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4번 해보고 소액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돈으로 하면 우리가 자주 반복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럼 소액 투자는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 좋을까라고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안철수 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새로운 분야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관련된 책을 50권 정도 읽는다고 했습니다. 바둑을 자기가 배우기 위해서 50권을 읽었대요. 그래서 바둑을 처음 배울 때 서점에서 그 정도 읽었고요. 1년 만에 초심자에서 아마 2단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마 2단이면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 바둑 선생님이 이 정도였는데. 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바꿔볼게요. 경매를 하고 싶다면 경매책 50권. 갭 투자하고 싶다면 갭 투자 50권. 이런 식으로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계속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경매책을 50권을 넘게 봤는데도 안분배당을 할 줄을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거 여전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로운 분야를 알아가는 데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기본기, 성장기, 실천기이다. 기본을 쌓는 시간, 성장하는 기간, 실천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한 번에 확 성장하는 게 아니라 기본기를 다지고 성장하고 실천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책을 이분도 몇십 권 읽어봐라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자, 땅을 투자한 얘기가 있는데요. 대전에 있는 땅을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다. 번지수가 나오나? 네, 번지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번지수 나오지 않지만 대청호 조망 일부 가능하대요. 호수가 보인대요. 낙찰 후에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30%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토지 보상금도 받고요. 그래서 원금 회수가 이미 끝났대요. 낙찰 금액이 240만 원이었대요. 겨우 240만 원으로 땅의 일부 지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 보상도 받게 되고, 와. 그래서 그 주택 내부의 지작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아서, 240만 원 주고 샀는데, 보상만 뭐 850만 원 이렇게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도로로 이제 준 땅 말고 나머지는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난 최근에도 경북 김천, 충북 음성, 세종시 등지에 추가로 씨를 뿌렸다. 모두 낙찰 가격이 1,000만 원 이하이다 라고 써있어요. 와, 신기하다. 그죠?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 평생 일해야 하는 종신형에 처해 있다라고요. 사장님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위해서, 내 부동산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지상권, 땅 위에 있는 것에 대한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그 건물이 이제 땅 위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권리들이 있어요. 이게 뭐 경매 이야기를 깊이 하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요, 땅 주인이 위에 있는 건물 주인에게 건물 치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인데요. 낙찰자가 요구하면 비닐하우스 주인이 치워줘야 합니다. 유리 온실 수준이 아닌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라면 토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단기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비닐하우스 안에 작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로 옮겨가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주인에게 낙찰 받아서 조금만 더 붙여서 파는 전략으로 하면 금방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R1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부동산 통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대수, 주택 멸실수는요,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할게요.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에 가면요, 부동산 통계와 세대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주택이 사라지는 것, 때려 부수는 것, 멸실수는요, 국가통계 포털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두 항목을 합쳐서 어떤 도시의 수요가 얼만큼인지, 수요에 맞게 집을 짓고 있는지,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필요한 수요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나와 있어요. 인구수의 0.005를 곱한다. 라는 뭐예요? 인구수의 0.005를 곱한다는 얘기는 5% 정도. 5%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것을 수요로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혼인 건수가 대략 우리나라가 5%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골일수록 혼인 건수가 적고요. 대도시일수록 혼인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요,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지역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어디가 앞으로 오를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친 듯이 오르는 지역은 안 봐도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지역입니다. 공급을 갑자기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한번 오르는 지역은 당분간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거. 자, 실제 경매에 나온 농지를 보면요, 문중 소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문중 소유인 땅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어요. 그 지분권자 중에 한 명이 말썽을 부려가지고 지분으로 나온 거예요. 하지만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다거나 하는 불편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분, 그러니까 전체 이만한 땅 중에 일부를 내가 받았는데 처분이 쉽다니 의아할 수 있다. 지분권자에게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막강한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18개월 정도면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공매로 낙찰을 받아서요, 경매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한 25% 정도 땅을 샀고, 제 지인이 25%를 사서 우리 둘이 한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샀어요. 사고 이제 이거를 쪼개주세요라고 이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쪼개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너무나도 지분권자가 많고 다 내가 도로에 붙은 쪽, 좋은 쪽 땅을 갖고 싶잖아요. 땅이 여러분 협의가 아예 안 돼요. 다 당연히 나는 이 땅 갖고 싶다고 몇 평인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예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니네 협의가 안 되니까 그냥 이걸 통째로 팔아버려서 돈으로 나누자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되게 싸게 사요. 시세를 알아보고 시세보다 엄청 싸게 사요. 왜냐면 이건 지분만 있을 때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엄청 싸게 샀다가 이렇게 18개월 정도 처분하는 기간을 통해서 처분을 해서 수익을 회수하는 거죠. 왜냐면 이 경매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넘기게 되면 전체 땅을 한 사람이 받아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그 땅을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지분권자들은 이제 못 쓰죠. 협의를 하지 않으면.
게다가 2년이 지나면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낙찰 받고 좀 있다가 공유물 분할 소송해서 받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다 해줘요. 법원에 가지도 않았어. 마지막에 돈 받으러 갔어요. 배당 받으러. 신분증이랑 통장인가 가지고 간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이 분은요, 투자 초기에 아래와 같은 목표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1년에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든다. 이게 저랑 너무 똑같아서 제가 밑줄을 긋었어요. 저도 1년에 1,000만 원만 벌으면 너무 좋겠다. 한 달에 여러분 80만 원 저축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난 더 이상 저축은 못하겠더라고. 힘들어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1년에 1,000만 원만 벌어서 재산이 늘어나면 좋겠다. 나중에요. 이게 잘 되고 나니까 1년에 나의 연봉만큼 수익을 높인다. 연봉이 3,000이면 3,000만큼. 여러분이 연봉 1억, 연봉 10억, 뭐 자산 10억 이런 거 꿈꾸고 있지만 처음에는 1년에 1,000만 원 이걸 목표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 생기죠. 한번 해보면. 자, 나중에는요. 1년에 1억 원을 목표로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이래도 괜찮죠. 나중에는 개수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대요. 1년에 2개씩 늘리기, 3년 후에 10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기. 그래서 목표를 구체화하면 좋습니다. 목표를 구체화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숫자입니다. 부자 되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3년 후에 10개의 부동산, 1년에 1억 원 이렇게 숫자를 넣어야 됩니다. 1년 안에 한 달에 20만 원씩 들어오는 부동산 2개 만들기 이런 목표 아주 좋습니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만이 그런 물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냥 부동산 사기 이런 건 여러분 부동산 눈에 안 들어와요. 3년 후에 10개의 부동산에서 월세 500만 원 만들기 너무 좋은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진짜 이런 목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아파트를 공유 지분으로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유 지분으로 낙찰을 받고 이걸 해결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반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했어야 해. 특이한 거 한다고 수익이 큰 게 아니야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이때는 그냥 힘들게 명도하고 막 낙찰받고 법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매매를 통해서 쉽게 사서 보유하고만 있어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르는 지역은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경매로 싸게 샀느냐,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느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통한 취득은 나무를 보는 것이다. 하지만 나무를 봐서는 안 된다. 숲을 봐야 한다라고 해요.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에 경매로 사서 2년 후에 팔았다. 라고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기 전에요. 흐름을 보도록 저는 늘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별표를 많이 하고 막 짝짝짝 그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잘 이야기해 볼게요. 14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호빵님이 저한테 전화로 알려준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제 지인이랑 뭐를 하다가 소송을 할 일이 있었는데 호빵님이 알려줬나? 호빵님이 알려준 것 같아. 어쨌든 되게 몇 년 전 일이죠. 이게 뭐냐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도 관할이 된다. 소송을 할 때 관할을 정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법원 중에 어디로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느 소송을 할 때 엄청 큰 금액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뭐 월세가 밀렸다든가 뭐 짜잘한 것으로 합니다. 뭐 계약을 파기했는데 계약금을 배액 상환을 하지 않았다거나 뭐 해봐야 뭐 크게 막 몇 억 이런 거 가지고 소송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작은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번거롭게 만드는 게 이 기술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은요. 부동산 소재지 법원 관할도 된다라고 해요. 서울에 사는 원고가 대전에 있는 부동산을 낙찰 받았는데 상대방이 부산에 살고 있다면 부산하고 대전 중에서 선택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대요. 그러면 대전이 유리하다. 대전에 있는 부동산이니까 대전으로 하는 거예요. 부산 사람 멀게. 그죠?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아까 말했어요. 월세를 밀렸다던가 돈을 안 냈다. 이런 거는. 원고의 주소지 법원도 관할이 된대요. 자, 원고가 이 소를 제기하죠.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 이제 소재지를 내 동네로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저기 사는데
나는 가까. 피고가 멀리 살수록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피고는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귀찮겠죠. 교통비 들고 평일에 하니까 주말에 안 하잖아요. 이런 법원에서 부를 때는. 평일에 하니까 회사도 빠지고 와야 되고. 그래서 금전 채무는 지참 채무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 찾아가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뿐이 아니라 살면서 소송하는 경우에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요청할 때 우리 지역으로 하는 거야. 나는 엄청 가까운 동네로. 자, 반대로요. 누가 나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돈 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지역으로 했다. 나한테는 엄청 멀어. 그러면 아마 그거 이의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 거기 사기 싫다. 나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날아오거든요. 어디서 이제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나 원고인 나의 주소에 가까운 곳에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은요,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좋은 물건을 찾느냐의 문제래요. 자, 그래서 좋은 물건 찾으려면 현장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뉴스에 나오는 전문가보다는 현장에 죽치고 앉아있는 사람이 투자자가 투자를 잘합니다. 정답이죠. 자, 입주가 너무 많은 지역에 내가 집을 팔게 되면요, 매도 시점에 잘 안 팔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2천 정도는 낮춰야 거래가 된다라고요. 그만큼 거래가 힘들다. 아주 정말 피똥 쌉니다. 안 팔립니다. 1, 2천 가지고 안 될 때가 태반이죠. 저는 이제 부동산 100군데 뿌리고요. 100명이 움직이게 만들고 더 많은 당근을 줍니다. 매도 시기에 주변 입주 물량까지 고려한 후에 매수합니다. 그래서 매수할 때 언제 팔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때 잘 팔릴 것인지,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까지 예측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경지 정리가 된 농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경지 정리가 된 농지라는 것은 바둑판처럼 된 어떤 평야, 그런 쌀 농사 짓는 거 말합니다. 자, 이것은 현물 분할이 안 된다고 해요. 형식적 경매를 거치면 누가 손해일까? 자, 현물 분할이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한 거죠. 땅을 예쁘게 쪼개서 너랑 나랑 나눠 갖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너랑 나랑 원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 뒷땅과 앞땅의 가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경매가 뭐예요? 여기에 무슨 복잡한 권리관계가 아니라 그냥 넘겨가지고 팔아버리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공유자가 손해입니다. 왜냐면 낙찰을 받은 나는 감정가보다 싸게 받았어요. 당연히 지분을 받았기 때문에 싸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제 값을 주고 공유자들끼리 나눠 샀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요, 싸게 낙찰이 돼도 여유가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자들이 다시 이거를 사가기도 해요.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된다고 해요. 아파트, 단독주택, 경지 정리가 된 농지도요, 경매를 통해서 누가 사가는 것보다는 공유자가 이제 많이 사가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상권 틈새 물건으로 아까 비닐하우스 초반에 얘기했죠. 축사 같은 것도 틈새 물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축사는 이제 내가 철거를 요청할 수 있고 강제 철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축사를 철거하면 그 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추운 겨울에 갈 수도 없고 축사 여러분 가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디 가려고 하면 반대합니다. 양계장 이런 거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이 땅을 그냥 사겠다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소송을 이제 어떤 임대료 때문에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소송 기간 동안 월세도 받고요. 임차인이 이제 공탁을 했던 2,500만 원 보너스로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그러니까 양도 차익도 내가 받고 월세 같은 것도 밀린 것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물론 소송을 하면. 그래서 1년 남짓 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은 조건 없이 아파트를 낙찰자에게 인도하고 그동안의 월세를 지급하라라는 판결도 받았고요. 소송 비용도 누가 내요? 상대방이 내요. 그래서 법을 모르면 정말 피해를 많이 봅니다. 법을 알면 무조건 이 게임은 이기는 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은요, 소액으로 지금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고, 특히 땅을 되게 많이 사셨거든요. 지분으로. 월급으로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감정가의 30% 선까지 떨어진 물건에 관심을 갖자라고 해요. 여러분이 그 구독션, 지지옥션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감정가 몇 프로 이하라고 클릭을 해서 그런 물건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물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물건들은 당진, 인천 옹진, 강화, 연천, 김포, 포천 등 경기도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해도 수도권 물건을 취득할 수 있고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라고 해요. 농지연금을 여러분 하면요. 65세 이상의 우리 부모님 세대에 공시지가가 5억짜리를 만약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매월 180만 원 정도가 용돈으로 나온대요. 얼마나 좋아요. 농지 소유권 인정되고 농사도 질 수 있고. 야, 대박이다. 이거 너무 좋죠. 저는 저희 부모님 이거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경작을 해야지 농지연금이 나오거든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연금 나오는 땅은 평당가가 너무 비싸면은 좀 손해예요. 싸게 받아야 돼요. 요거는 기준이 있거든요. 어떤 지역은 평당 얼마까지만 이렇게 쳐주고 그런 게 있어요. 요거는 한번 농어촌 공사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은 공시지가 5억짜리를 2억 5천에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마 되게 싼 지역에다가 엄청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걸 받은 거예요. 받고 이 연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틈새로 있는 이런 꿀팁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실패 없는 내 집 마련부터 소액으로 하신 토지 투자까지 월급으로 당신의 부동산을 가져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